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많은 네. 일이 있는데 네. 그래도 크게 두 가지 일이 지금 눈에 띕니다. 오호. 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 같고 두 가지가 오늘 또 시선집중에서 계속 보도했던 내용들인데 이재명 또 변호사비 네.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의 네. 그 사망 부분, 그리고 김건희 씨 녹음, 녹화, 녹취 부분, 그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재명 그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망의 원인이 지금 부검하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거는 뭐 저도 수사 같은 걸 해가지고 부검 해본 적도 몇 번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거만이라 그러거든요.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안에서 밖으로 아니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흔적 없고 자살 도구라든지 이런 게 극단적 선택 관련된 거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질병 사망 내지 변사 같은 걸로 보긴 하는데 네.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보도 양태를 봤을 때는 살해를 사주했거나 죽게 만들었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좀 보도가 좀 잘못된 보도가 아니냐. 사실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쟁의 소재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면 표로서 저는 그걸 갚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언론 제가 제목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선동하는 일부 사람들 보면서 뭐 부검 결과가 나와서 정말 뭐 타살의 흔적이 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 좀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망 관련해서는 사인도 지금 안 나왔고 네. 또 유서도 지금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사망의 원인을 넘겨짚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도 준칙상으로도 그거는 좀 조심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국면에서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정치권은 둘째치고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장의 효과지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게 표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냥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전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그거는 좀 신중을 기하고 네. 일단 최소한 이제 오늘 부검이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얘기 부검 결과라도 나온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언론도 마찬가지. 언론도 그 내용 그러니까요. 제목 자체가 대납 뭐 의혹 제기자 최초 제기자 뭐 사망 뭐 이래가지고 그 언론 타이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뭐 바람을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공평한 어떤 정론이 되려면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뭐 금방 김경원 대표 얘기를 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인터뷰? 네.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했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네. 수석 대변인 이양수 대변인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뭐 대변인 따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 내용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정치 공작이라고 국민의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정치 공작인지를 얘기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는지를 왜냐하면 김기현 원내대표도 변호사 판사입니다. 그 그렇죠. 얘기가 돼야지 말이 맞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전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한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뭐 기자라고 밝혔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내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 얘기한 거를 AI에 써가지고 녹음을 만들어냈다 이러면 공작이 될 수 있지만 얘기한 건 얘기한 거잖아요. 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죠. 어떤 의도에서 했던 거고 다만 그 내용 중에 뭐 뺄 거 빼고 넣고는 뭐 취재하는 쪽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이걸 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치 공작이라고 이제 선대위 대변인이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과연 그걸 정치 공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6개월에 걸쳐서 뭐 최대 15번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 김건희 씨는 정치 공작의 희생양 내지 재물이냐? 그러니까 이 질문을 좀 드렸던 저는 건데요. 그것도 똑같이 원칙 전점 돌아가서 그것도 저는 표로 판단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걸 다 볼 수도 있고 제 보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MBC 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게 정치 공작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닐까요? 그걸 자꾸 정치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언론도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는 모습이 과연 맞냐 싶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또 그 입수한 게 MBC라고 하기 때문에 뭐 MBC고 뭐 주말 방송이 시선 집중은 아니고요. 시선 집중해서 입수했으면 틀어줘야죠. 왜 요구하세요? 아니 뭐 왜 강요하세요? 그 판단은 저는 그 판단은 국민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걸 이제 만들어냈으면 문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조작을 했다든지 조작했다면 그건 언론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보도된 거를 그게 아니라면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지 이걸 갖고 화를 낼 일입니까? 네. 처음부터? 하여간 그거는 지금 뭐 내용을 모르잖아요. 저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사실은 판단하고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결국은 표심으로 국민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재명 후보 그 대납 그 보도도 마찬가지고 네. 김건희 씨 것도 그렇게 좀 봐주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선의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뜻은 잘 모르지만. 자, 그렇게 하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네. 요즘 그 며칠 이제 상당히 지금 뭐 정치권에서 아주 뜨겁게 관심이 됐던 게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고 제가 많은 방송에 출연을 하긴 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문화발 방송인이십니다. 네. 단일화 얘기를 막 하는데 네. 말들도 다르고 다들 자기 바람들을 썩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맞아요.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고 네. 평론하신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 도사님께서 우리 머털 도사님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관점에서 한번 단일화를 분석을 1인칭 주관적 관점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딱 줄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딱 줄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단일화 네. 이렇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단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인데요. 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인터뷰에서 12일자에 보도된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 때가 오면 국민이 정리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때인데 돌려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관심을 둬봤자 뭘 결정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때가 아니다. 때.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 때는 언젠데? 이게 궁금한 그렇죠. 거잖아요. 자, 요걸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는데요. 네. 이 단일화 요걸 그러니까 읽는 독법을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읽는 법.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배팅으로 본다면 네. 배팅의 원리가 있죠.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밑자야 본전이라고 할 때 확실하게 지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써봤자 3점. 써봤자 3점. 네. 이런 어떤 심리가 있어야 그렇죠.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 배팅을 좌우하는 건 뭡니까? 미천이라는 거죠. 미천이 좀 있어야 돼요. 미천이 좀 있어야 써봤자 3점 신경 안 쓴다라는 거고 네. 밑자의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천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윤석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지금은 때 얘기를 했으니까 네. 지르는 배팅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미천을 모으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아직은 미천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 미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미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단일화에서? 돈? 그냥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돈이에요. 진짜 돈이에요? 지지율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건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정리만 할게요. 네. 자, 15%가 대단히 중요하죠. 네. 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바로 득표율 15% 기준이거든요. 네. 자, 2017년 대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법정 선거 비용 한도액이 얼마였냐? 509억이었어요. 자, 15%를 달성을 하면 509억을 다 돌려받는 전액 거예요. 돌려받습니다. 안 되면 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밖에 돌려 못 받는 10에서 경우도 있고. 15는 절반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절반이라고 하면 250억이에요. 그거 소원이 엄청난 건데. 네. 엄청난 거잖아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복귀할 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2020년 총선 때 네.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에 올인했는가?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비례만 했어요. 국민의당. 왜 그랬는가? 네. 요거를
돈의 논리하고 연동해서 볼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사업가이기도 하고 뭐 사람인 이상 돈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역구로 그러니까 만약에 전략을 집중을 했으면 지역구에는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 거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냥 그 쭉 마라톤하고 네. 걸으면서 이렇게 했던 안철수 후보가 거의 단독 플레이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닌가요? 비례만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뇌리에 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냐면 돈의 논리가 상당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이죠. 방증. 그 돈이 결국 15%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네. 본다면 이 그 돈의 논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득표율 15%예요. 돌려받는 다 그렇죠. 돌려받는 기준이 15%니까요. 손해를 안 보는 네. 기준점이 15%예요. 그러니까 15%를 돌파를 해야 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단일화를 베팅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최소 15%. 예. 근데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돼요? 보통 12% 안팎. 예. 한 번 여론조사에서 한 개 정도 15가 넘었던 건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넘고 있잖아요. 네. 15%의 그 구분홍선에서 왔다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하고 있는 10에서 거죠. 15 사이 정도. 예, 여기에다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세가 약간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보더라도 지금 안정적 15%의 득표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그러니까 그 내달렸다가 15% 득표를 못하면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하든 말든 일단은 안정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미천을 확보하는 게 먼저 급선무다. 맞아. 그게 바로 때를 가르는 가장 기본점이라는 거죠. 1차 시기는 15% 미천 확보 15% 이거다. 예. 15%를 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뇌리에 단일화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내 마음 나도 몰라가 아니라 내 마음도 없어라는 것이죠. 전혀 일단 없어. 지금은 단일화가 아니라 15%가 최대 목표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뭐 그래 보입니다. 아니,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입장이 갈린 경우가 되게 많은데 거의 최고위에서도 갈등이 좀 있고요. 방송에 와서 다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금 단일화는 없다고 확실하게 합창을 하고 있어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인데 맞습니다. 어제 뭐 그제 보니까 단일화는 없다고 아예 칼같이 자르던데. 아예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럴까를 네. 잘 생각해 봐요. 문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안정적 15% 기반을 확보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는 손을 그러니까 떡을 양손에 쥐는 거예요.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라 단일화를 안 하고 내가 완주해도 나는 손해 보는 게 없어. 그렇죠. 선거 비용 다 보전되니까. 보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스토리가 그 스토리인데요.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15%의 벽을 돌파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우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준석은 원래 좀 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단일화를 하든 말든 네. 15%만 돌파를 하면 나는 모든 가능성을 다 내 손에 쥐고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 단계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얼핏 보면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15%가 갖는 의미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완주를 하든 중간에 단일화를 하든 자기 주도로 뭘 결정할 수 있는 미천을 확보하는 게 바로 15%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15%가 갖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그 15%를 돌파하는데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 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 표에서 그 온다. 표를 받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안정적 15% 벽을 돌파를 한다라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의 주도권은 더 세진다. 네. 이 의미도 같이 띄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철수 후보의 뇌리에 단일화는 없다. 네. 지금 이 순간 순간 그냥 없다. 정치적 그냥 그 정치적 수사로 저 단일화 안 합니다. 생각 안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없다. 지금은 생각할 타이밍이 아니다. 본인 입장에서 미천도 일도 없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 봤을 때 그렇다는 그러니까 거죠. 내가 네. 뭘 할지는 일단 15% 넘기고 나서 판단. 네. 딱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아니라는 안철수 후보의 말은 제가 볼 때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다. 일단 네. 이게 1차 정리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네. 단서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단서요? 이번에는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11일에 안철수 후보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제3당 후보가 대선에서 20% 넘게 받은 건 지난 70년간 DJ와 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의미가 있나요, 이게? 자, 여기서 20%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네. 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20%라는 득표율 수치를 대단한 의미로 부여하고 있죠. 지난 선거 20% 이상 받았어요. 나오고 DJ밖에 없대잖아요. 네, DJ 여기서 그러면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왜 20%에 이렇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를 했을까? 네. 일단 소박하게 해석하면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죠. 젖잘싸가 되는 것이죠. 소박하게. 네. 더 나아가서 그게 다음 배팅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투자의 내용이 뭐냐? 이건데요. 네. 여기서 20%의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안철수 후보가 말한 20%의 득표대를 복기를 하면 네. 이런 게 있어요. 뭐를 이야기를 했냐면 이때가 2017년 대선 때예요. 지난 대선 때입니다. 이 DJ와 나만 유일하게 20%를 돌파했다는 그 나만 유일하게 돌파했던 20%가 2017년 대선 때잖아요. 네. 이때의 상황을 복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는 어땠냐면 한때 문재인 후보를 앞서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면서 지지율 조사 때는요. 네. 기세를 올리다가 결국은 독자 완주로 끝났던 대선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2017년 대선과 지금의 대선은 성격이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네. 자, 그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할래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단일화의 대상이 홍준표, 유승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홍준표, 유승민은 어떤 낙인이 찍혀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탄핵당한 세력이었어요. 그렇죠. 탄핵당한 세력이었죠. 탄핵당한 세력이란 낙인 때문에 이들과 손을 잡고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단일화의 명분이 2017과는 완전히 지금 달라진. 정반대이기도 하고 단일화 요구도 꽤 많은 거고요. 여론상으로도. 명분으로 놓고 보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는 거죠. 네. 자, 이 점을 전제하고 20%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자신이 20%를 만약에 그 지지율을 확보를 한다면 그건 거꾸로 윤석열 후보에게는 뭐가 돼요? 위기예요. 그렇죠. 많이 거의 다 뭐 둘이 겹친다고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안철수 후보가 20%의 지지세를 근거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 안철수의 그러니까 대결 구도는 경쟁 구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박빙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 점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안철수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해서 내가 단일화 후보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줄 수가 있다.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성기누설에서 했나 JB타임즈에서 했나 기억에 가물되긴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나선 적이 딱 2번 있었다. 2012년 대선하고 작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였다.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경우는 공통점이 있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상당해서 앞설 때 자기가 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율이 앞설 때 다 한 것 같아요. 물론 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조직이나 이것 때문에 졌다고 아니었지만 네. 자 물론 2012년 대선 때는 단일화 협상까지는 갔지만 네. 타결은 되지 않았었던 그렇죠. 경우고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 만약에 본인이 20%의 안정적 지지세를 확보를 한다면 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단일화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변수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변수가 뭐죠? 20% 돌파 후에 네. 20 몇 % 얼마까지 올라가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최악의 경우를 또 안철수 후보는 그림을 그리겠죠. 네. 3강이 완주를 해요. 다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모두 완주를 하는데 네. 안철수 내가 2등으로 끝나. 이런 상황이 이건 아마 이제 최악의 상황이죠. 안철수 네.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게 꼭 최악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왜 그러냐면 네. 자, 안철수 대 윤석열의 단일화 협상이 타결돼서 단일화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복귀해야 될 말이 엊그제 저희가 인터뷰 때 유시민 작가의 말에서 나와요. 네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단일화를 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조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했어요. 결국 조직이 큰 정당이 이깁니다. 큰 정당 후보가. 바로 그 점이죠. 예. 단일화에 나서려고 하는데 뭐냐면 조직으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열세잖아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한번 해볼 만해까지는 가는데 무조건 내가 단다라는 보장은 없다고 된다면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가능성도 절반의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때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할 거예요. 그냥 내가 완주를 하면 네. 3강이 완주까지 하는데 만에 하나로 내가 윤석열을 제칠 수만 있다면 이건 젖잘싸다. 아예 젖잘싸가 된다. 네. 이 판단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가능성 충분히 있겠네요. 왜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면 네. 이거는 안철수 그러니까 후보가 그리든 참모가 그리든 왜 그러냐면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분해 되어버려요. 만약 국민의힘이 3등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정기 개편이 뭐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공중분해가 되어버리고 야권 재편 이야기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2등으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본인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네요. 가만 생각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럼 또 하나의 가능성 요즘 뭐 TV나 이런 데서 단일화 얘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거래 품목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거래 품목 하면서 공동정부론 얘기 나오대요. 그 얘기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평론가들 중에. 근데 안철수 후보가 기자협회 토론에서 얘기했죠. 공동정부가 대통령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네. 결국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깨진 선례를 봐왔지 않느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선례가 있죠.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어떤 대망론의 어떤 대상이 됐던 총리들의 대권 도전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안 좋았습니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공동정부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안철수 당신한테 총리직 줄게. 이거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네. 그러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공동정부에 대해서 참여한다고 해서 나한테 떨어지는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 것 같긴 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대권이죠. 대권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부 총리 자리라는 것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중간 징검다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러면 작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던 게 뭐예요?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중간 다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중간 다리가 될 수 있지만 안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일찌감치 지금 뭐 재도전 의사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다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대선의 줄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선 결과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가깝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대선 후 그러니까 그 석 달 뒤에 치러지는 석 달이 두 달밖에 안 돼. 6월 2달 뒤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노린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다음을 노린다면 그거는 뭐냐면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의 어떤 입지 확보, 야권 재편을 타고 들어가면서 확실하게 어떤 야권의 중심이 되어가는 것. 네. 이것들을 설정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수가 있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거기서 젖잘싸라고 하는 게 여기서 시나리오가 성립이 된다는. 그렇죠. 젖잘싸. 네. 그렇죠. 2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20%의 벽을 돌파한다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단일화가 만약에 그러니까 협상이 시작했는다면 제가 볼 때는 20%의 벽을 돌파를 해야 돼요. 네. 15%의 벽 갖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15% 가지고는 지금 어제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그림이 금방 나와요. 자신감이 안 붙을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12점 몇 %가 나왔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으로 나왔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더블 스코어예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15%가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서는 더블 스코어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단일화 협상에 나서봤자 어차피 나는 단일 후보가 안 돼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가서. 그냥 주는 거고 그래서 반대급부만 받고 그냥 주는 것이 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대급부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완주를 해가지고 저쪽을 붕괴를 시키면서 내가 주도권을 주는 게 더 낫다. 그렇죠. 공학적으로는 얼마든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응할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20%가 중요하다는 20%.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박빙이 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라는 판단으로 단일화에 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열세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차라리 완주가 나와서 그렇죠. 저쪽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게 낫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양면의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반반으로 다 열려 있다. 결국은 15, 20%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무슨 뭐 누구와의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안철수 후보가 사이가 안 좋고 뭐 사람 마음 갖고 이야기를 하던데 사람 마음이 뭘 갖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유, 사람 마음은요, 정치권에서는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랐는데. 네, 자기도 몰라요. 아니 정치가 생물인데. 네. 생물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 마음이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생물이라는 거예요. 열길 물속으로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니까요. 김한길 대표가. 예. 결국은 단일화 여부를 재는 잣대는 상황이고 상황을 집약하는 숫자인데 네. 그게 15%이고 20%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5%가 갖는 의미와 20%가 갖는 의미를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거고요. 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로 가느냐 마느냐라는 기로는 제가 볼 때는 15가 아니라 20%라고 지금 보거든요. 말씀 들어보면 15는 완전 미천이고 네. 20% 정도 돼야지만이 단일화 그렇죠. 협상에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20%까지 언제 달성하냐라는 거예요. 아, 좀 시간이 한 55일, 56일 남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따져보면 2월 1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잖아요. 15일은 굳이 말하면 한 달 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러면 2월 14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보는 게 설 연휴 때까지의 어떤 그 여론 추이를 본 다음에 그때 판단할 거다. 네. 근데 그때까지 과연 20% 돌파할까요? 제가 볼 때는 15% 돌파하면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보는데. 설까지는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예. 어떻게 됩니까? 초재기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디테일 전쟁이 아무리 그러니까 길게 잡아도 보름 정도. 보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디테일 전쟁. 예를 들어서 단일화에 나선다 하더라도 협상 국면에서. 네. 이게 되어버리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전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뭐 단일화 협상에 걸림돌 얘기하면서 바로 악마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제기하는 게 이런 문제인데 네.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뭐 서울시장 보궐선거 봤잖아요. 됐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네. 점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면 지금의 10%대 지지율 안철수 후보의 네. 이거는 야권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악성인 거죠. 단일화를 오히려 교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단일화 하기 어려운 정도의 지금 지지율이다. 10%는. 그러니까 네. 15%가 되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15%는 단일화의 최대의 제가 볼 때는 악성 요인이라고 저는 봐요. 15%. 오히려 그게 단일화에 탄력을 붙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거꾸로. 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밑자의 본전이 돼요. 네. 15%만 확보를 하면. 그렇죠. 그렇기 밑자 때문에 본전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15%를 돌파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게 최고의 악몽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단일화 성사 여부를 재는 것은 20%의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건데 제가 볼 때는 20%의 벽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안철수의 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의 실수에 달려 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20%가 짧은 시간에 넘는 방법은 본인의 어떤 자력 갱생보다는 지난해 연말 연초 보듯이 혹시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야 된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시간 문제를 얘기했는데 시간은 단일화 협상인데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네.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력으로 20% 돌파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 불가능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실수를 줄여주느냐 네. 아니면 많이 해주느냐 이게 달려있다. 그러면 결국은 단일화의 핵심 키맨은 안철수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네요. 그게 제 결론입니다. 단일화의 키맨은 안철수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우리 연말에 그 윤석열 후보 등등 그 국민의힘에 좀 그걸로 팍 떨어지는 모습이 또 안철수한테 가는 모습을 금방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지율이 딱 글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네. 단일화 끊으면서 오히려 그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정확한 노선 설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15%를 넘지 않도록 방벽을 치는 것.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아마 지금 지상 과제일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를 바라보는 시각, 이게 지지율이나 미천으로 바라보는
천기 누설 아마 다른 방송에서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는 뭐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랑 누구는 맞지 않은데 어쩌고 저쩌고 뭐 여론조사 항목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실제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럼요. 또 결론적으로는 그 지지율하고 아주 가장 바로미터가 윤석열 후보의 실수일 것이다. 오히려 이건 좀 약간 좋네요. 과한 얘기라 지금까지는 안 네. 했지만 15%를 넘지 않으면 차라리 윤석열 후보가 포기할 가능성이 안철수 후보가 포기하겠죠.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죠. 아예 포기할 가능성. 단일화가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포기할 근데 가능성. 물론 이제 어떤 형식은 단일화 형식을 취할지 안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1차 관건은 15%. 네. 그다음에 최종 관건은 20%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는데 저 영진 킴님이 이 조합 제일 좋아요. JB와 박변 마음에 위로를 없습니다. 천기누설 화이팅. 네. 자, 그렇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바로 좀 눌러주시기. 네. 또 친구들한테 가끔 얘기해야 효과가 있다니까. 매번 얘기하면 짜증 난다니까. 그래도 몇백 명 더 들어오시더라고요. 자. 정말 김종배 씨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아마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네. 핵심을 찔러가네요. 설령 옳든 그르든 사유의 깊이가 다름.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그런 적도 몇 번 있지만 거의 옳은 경우가 많았던. 또 그걸 또 얘기를 해. 지금 대권에 나왔잖아요. 참 그 얘기 나왔던데. 네. 김건희 씨 이제 소환 조사기라고 조율 중이라고. 그게 지금 언제 얘기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벌써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른님은 이 프로 좋다면서 차분하게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고 네. 숨소리님이 이제 김건희 7시간 MBC 화이팅 뭐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MBC에서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제발 시선 집중해서 김건희의 7시간 꼭 방송해 주세요라고 마이K 안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손에 녹음 파일이 있으면 네. 저희 손에는 없네요 아직은. 네. 그렇죠. 하여간 좀 저희도 법에 걸리지 않는 이상 오늘 잘 평론하셨던데 제가 봤을 때는 공정하게 언론의 기능대로 그러니까 보도가 원래 되면 돼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그 대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전혀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는 그리고 언론기관이 그 취재하고 반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낸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막 이런 내용 어떤 흥분해서 했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런 뉘앙스가 맞는지 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자 이건 뭐죠? 테일러님께서 15% 이상 좀 어렵지 않겠나? 맨날 깍두기는 지겹지 않나? 한 번은 완주해라 진짜인데. 요거는 제가 볼 때 전망보다 희망이 더 많이 섞인 것 본인 같은데. 희망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려면 일단 15를 넘어야 돼요. 15는 기본이다. 15는 기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첫사랑님이 반대로 안철수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완주할까 질문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아예 어렵거나 뭐 단일화 형식 갖출 수는 있겠지만 예.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제 입장에서. 털어서 선거운동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가겠죠. 근데 돈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돈 많다 하더라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개인적으로. 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형님이 네, 이거 심상정 저도 좀 지지율이 그게 물어보려고 뭐고 안철수도 안 나오고 활동 중단. 그런데 이것도 한번 어제부터 활동 중단했습니다. 이제 전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활동을 중단했고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 그렇다고 사퇴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너무 3%잖아요. 지금 3%도 안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심각하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후보가.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지지율이 거의 뭐 제자리 몇만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뭐 그런 판단을 할 것 같고 그만둔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던 것 같아요. 사퇴나 단일화는 아니라고 정의당에서 얘기했고요. 선을 그었으니까. 그다음에 들길님이 짤짤이 수 안 가냐고 지금 네. 이렇게 질문하셨으니까 이제 보내드려야 되죠. 아유, 네. 예. 오늘 좀 끌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 나와요? 오늘은 최민희 의원이 나옵니다. 그래요? 최민희 예. 의원. 나처럼 짤짤이 수 이렇게 홍보 기회를 많이 주는 사람도 없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계속 모시려 하는데 안 나오신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이가 뭐 청기도서를 지키셔야 되니까. 얼른 가셔야 되니까 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청기도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